그래서 용건이 뭐야? 다시 취직을 하든지 다른 사업을 구상해 보든지 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나가는 돈이 상상 이상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며? 많이 벌긴요.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했잖아. 아, 그것도 지난 일이죠. 이제 그럴 여력도 없어요. 저희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장인어른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염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도와? 도울 만큼 도왔잖아. 장인어른은 재산도 좀 있으시고 연금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부담되는 일은 아닐 텐데요. 연금? 지금 내 연금을 내놓으라는 말이야? 넉넉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이도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와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자신의 철부지 딸이 애틋했습니다.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뜨고 나서는 더 그랬습니다. 이 씨도 나이 들어가니 사랑하는 내 딸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힘들 때마다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부터가 문제였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독립시키지 않은 죄였습니다. 딸이 그러니 사위까지 도둑놈 신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아놓고는 이제는 연금까지 탐내는 사위. 이 씨의 노후를 위협하는 사위와 그걸 지켜만 보는 딸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내 품에 있는 자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부모보다는 자신의 가정이 중요해진 듯 했습니다. 이렇게 산들 이 씨가 더 나이 들고 아프면 돌봐줄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요양원행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간 딸과 사위의 만행들을 보면 뻔했죠. 그렇다면 이 씨도 노선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딸 부부에게 헌신할지 아니면 내 인생을 찾을지 말이죠. 이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딸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 하나 낳아서 잘 길러보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와 생각했을 때는 하나도 제대로 키웠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외동딸이기도 하고 어려서 엄마를 잃었기에 더 오냐오냐 키워서인지 이 씨의 딸은 이 씨가 보아도 철부지 같았습니다.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 낳고 살까 걱정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짝을 만나서 살고 있으니 한시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부터는 또 다른 일로 속을 썩혔습니다. 아빠, 태훈 씨 회사에서 잘렸어. 뭐? 갑자기 왜 잘려? 회사 사정 어려워졌다고 했잖아.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나는 그래도 반년은 꼼짝 못할 것 같은데. 얼른 새 직장 구해봐야지. 당장 구하고는 있지. 그런데 쉽지 않나 봐. 어느 날 딸이 전화해 말했습니다. 사위의 갑작스러운 실직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타이밍이 그렇게 안 좋은지 딸이 출산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당장 딸도 수입이 없고 사위도 그렇게 됐으니 딸이 걱정이 큰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이 씨도 근심스러웠고 말이죠. 사위의 직장이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젊은데 어디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사위가 새로 취업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태훈 씨 계속 취직이 안 되면 우리 생활도 빠듯해서. 딸의 말에 이 씨는 이 말을 짚으며 깊게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사를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인데 이 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결혼하고 1년을 전셋집에 살다가 대출을 많이 받고 아파트를 매매해 이사를 했는데 당시에 이 씨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큰 아파트로 여유자금 없이 탈탈 털어 간다기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생기면 처음부터 큰 집이 좋다며 돈은 차차 다시 모으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딸과 사위. 사위가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버리니 딸 부부의 수입이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안 나오는 거야? 나오긴 하는데 얼마 안 돼. 그리고 애까지 있는데 그걸로 우리 세 식구가 어떻게 살겠어.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태훈 씨 취직할 때까지만 생활비 좀 빌려줘. 딸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만 있으면 뭐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로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한두 달이면 되는 거야?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돼. 이 씨의 긍정적인 반응에 딸도 반색했습니다. 이 씨는 터져나오는 한숨을 애써 삼키고 딸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너 통장으로 200만 원 보낼게. 고마워, 아빠. 그 말에 이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면 된다던 사위의 재취업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사위는 노력하고 있을 텐데 괜히 돈 때문에 재촉하는 것 같을까봐 이 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조리 중인 딸은 집에 있고 사위가 홀로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기에 이 씨는 어리둥절하며 사위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가 있었다면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생각하겠지만 이 씨가 뭘 대접할 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외식을 하니 말이죠. 그런데 사위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힘든 상황에서 도와주신 거 감사드려요. 그런데 취직이라는 게 제 생각처럼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어.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도 이 씨는 사위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뭐? 사업? 취직 준비를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웬 사업 이야기인지 의아했습니다. 네. 회사에 들어갈 생각만 하지 말고 회사를 차릴 생각을 하자 싶어서 준비 중인데 자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데? 자신만만한 사위의 말에 이 씨도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의 설명을 찬찬히 들었는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사업이 된다고? 휴대폰으로 웹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뭘 하는 거라고는 하는데 이 씨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래, 뭐. 젊은 사람들이 잘 알겠지. 그러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 사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2천만 원만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성구스러운 듯이 말은 했지만 그 말 뜻은 참 당돌했습니다. 사업자금의 일부를 장인인 이 씨 보고 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위는 갚겠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사업자금이라는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던가요. 이 씨는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지라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2천만 원 빌려주시면 1년 뒤에 갚겠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딸과 손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사위를 매정하게 내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딸과 사위에게 해준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결혼할 때 전세금의 일부를 보태줬고 실직한 지 6개월째인데 생활비를 매달 200만 원씩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천만 원을 달라는 사위였습니다.
이 씨는 잠시 고심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방법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수입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잘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마련해준 2천만 원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뭐에 어떻게 썼다고는 하는데 이 씨가 자세히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좀 벌게 되었는지 이 씨는 더 이상 생활비를 대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2천만 원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이 씨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부부가 자리 잡고 잘 살 수만 있다면 2천만 원은 없는 셈 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죠. 그런데 그런 애틋한 마음도 이 씨만의 짝사랑일 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일 그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지율이도 볼 겸 다 같이 식사나 한번 할까? 무슨 볼 일이 있으신데요? 내일 건강검진 결과 나오는 날이잖아. 이 씨가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이 딸의 집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 지율이도 같이 보면 정신도 없는데. 지율이 얌전하던데 뭘. 그래도 식당에 데려갈 정도는 아니라서요. 아, 그래? 그러면 집으로 내가 갈까?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난감한 듯한 사위의 말투에 이 씨는 사위의 의중을 짐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병원 들르는 김에 한번 얼굴이나 볼까 했지. 신경 쓰지 말어. 이 씨는 애써 가벼운 말투로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지율이 데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그럴래? 네. 사위의 대꾸에 이 씨는 별말을 덧붙이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엔 씁쓸해 보이는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결국엔 이 씨의 집에 딸의 가족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못 봤으니 손주를 본 지도 한참이 지난 상태였죠.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근 들어 사업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움을 줬던 이 씨에게 늘 감사하다며 가끔이라도 이 씨가 방문하는 날에는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던 사위가 달라진 것도 그쯤이었습니다. 소은아, 기철이 아저씨 알지? 아빠 친구. 그 친구가 일거리를 줘서 좀 도와주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차가 좀 필요한데. 정서방 차 안 쓰면 좀 돌려달라고 말 좀 해줘. 아, 차? 요즘 계속 타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차도 한 대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한번 말해볼게. 사위는 반년 전쯤에 이 씨가 타고 다니던 차를 빌려간 상태였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는 비용이 더 들고 그렇다고 사업도 잘 안 되는 마당에 새 차를 구입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이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씨도 차는 거의 몰고 다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길게 고민하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용할 때는 돌려주기로 한 조건이었죠. 아, 장인어른. 저예요. 아, 정서방. 소은이한테 들어보니까 차 쓰신다고요? 어디로 출근하시는 건데요? 사위의 물음에 이 씨는 딸에게 했던 설명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위의 잔소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안 주는데 차까지 끌고 가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용돈벌이 하면 좋지. 뭐. 사위는 돈도 안 되는 일을 뭐하러 하냐는 듯이 말했지만 이 씨의 나이를 생각하자면 그렇게 적은 급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시급으로 환산한다면 꽤나 괜찮은 조건이었죠.
중마고우이기 때문에 이 씨를 부려먹을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뭐하러 일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네. 저도 자리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말은 고마웠지만 이 씨는 노후를 사위에게 의탁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앞으로 10년은 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놀면 뭐해? 나가서 뭐라도 하면 좋지. 참, 그렇다고 차를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저는 어떡해요? 사위의 대꾸에 당황스러운 기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흔쾌히 돌려줄 줄 알았는데 꽤나 기분이 나쁜 어조였습니다. 그때는 몇 달 쓰다가 새 차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져가실 줄은 몰랐죠. 이 씨에게는 꽤나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돌려줄 수 있는데? 글쎄요. 장인어른이 진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는 드려야죠. 속으로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사정을 아는지라 그 말은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차가 있으면 좋았지만 버스를 타고도 충분히 지낼 수는 있었으니 말이죠. 이 씨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쓰다가 나중에 줘.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지만 가슴 한구석은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위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면서도 이게 언제까지인가 하는 기한이 없기에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말을 들으면 요즘 먹고 살만하다는데 말이죠. 딸도 진작에 복직을 해서 맞벌이를 하게 됐으니 궁핍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위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한다던데 왜 장인의 차는 돌려주지 않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 돌려받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살림이 피면 사위도 장인을 떠올리겠지. 딸도 아빠를 생각하겠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딸과 사위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차는 고사하고 사업을 하며 아름아름 빌려간 돈도 전혀 갚지도 않았고 명절에 조차 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래놓고 저들은 말없이 가까운 해외로 여행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해준 건 아니었지만 이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가 없었죠. 아빠, 어쩌지? 이번 설에는 좀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정서방이 또 바쁘대? 그렇지. 아빠 혼자 어떡해?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에 혼자 있으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하며 말끝을 흐리는 이 씨.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서운함은 감춰지지가 않았습니다. 딸은 미안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그런다고 명절에 찾아오거나 평소의 얼굴을 비추는 건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이 며칠 지난 어느 날 이 씨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에 지장이 갈 만큼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아. 정서방은 태훈 씨는 일 때문에. 일이 그렇게 바빠? 그런가 봐. 사업이 다 그렇지 회사랑 다르니까. 아빠가 이해 좀 해줘. 정서방 전화 왔지? 전화. 안 왔어.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민망한 표정을 짓는 딸. 그리고 울리지 않는 전화. 사위는 바쁘다는 말만 전하고는 이 씨가 퇴원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딸을 통해서 왔을 뿐이지 따로 연락은 없었죠. 그쯤 되자 이 씨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미웠던 적은 없었지만 이 씨도 보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보살이 와도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는 주구장창 찾아오고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던 사위는 조금 살만해지자 장인의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것들도 머릿속에서 지운 것 같았습니다. 차를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었고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그저 딸이 안쓰러워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막상 잘 살고 멀어져 버리니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위에게 전화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패악을 부릴 성격도 못 되었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식들 마음에서 지워져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그걸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씨에겐 딸과 사위, 손주가 전부 내 가족이었지만 딸 부부에게 이 씨는 같은 가족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된 듯 했죠. 이 씨는 더는 딸 부부에게 신경 쓰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꾸만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이 씨도 딸처럼 자신의 인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딸과 사위가 대면대면하게 구니 더 마음 정리가 쉬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해야 해. 아, 벌써 그렇게 됐나? 태훈 씨한테 전달할게요. 근데 아빠 요새 뭐하고 다니길래 연락이 뜸해? 어느 날 보험 문제로 딸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에게서 통 연락이 없으니 딸도 근황이 궁금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딸의 질문에 이 씨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동호회 활동하고 있어. 동호회? 어떤 동호회? 딸이 의외라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여행 동호회. 요새 여행 다녀 그럼? 아직 여행은 안 갔는데 다음 달에 계획하고 있어. 아, 그래? 바쁘겠네. 요새 바빠. 일도 좀 하고 있고. 전화 들어온다. 끊어야겠다. 알겠어, 아빠. 끊을게. 이 씨는 딸과 전화를 끊고 이를 도와주고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동호회 메신저에서 대화를 몇 번 나누니 딸과 통화한 일은 머릿속에서 말끔히 지워졌습니다. 가끔은 딸이 어떻게 사는지, 손주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 한 통에 기뻐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좀 살만했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이 뭐가 그렇게 걱정된다고 애면글면 했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더 책임감을 느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잘 살고 있으니 이만 모든 걸 내려놔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후련한 감정이 든 것 같기도 했죠. 그래서 사위가 이 씨에게 차갑게 굴어도 딸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씨는 더는 서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 인생을 살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로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속되었죠. 하지만 딸 부부의 사정은 급변했습니다. 사위가 하던 사업이 무슨 법이 바뀌어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은 딸을 통해서 한 달 전쯤 슬쩍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굴곡 없는 일이 어디가 있나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 씨가 잘하는 분야도 아니기에 딱히 도울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두 달쯤 지나자 딸이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대출금 갚고 하니까 월급이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 버리네. 태훈 씨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야. 그래? 잘 되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불안해. 망하면 어쩌지? 그래도 사업이 그렇게 쉽게 망해? 잘 내오고 있었잖아. 자꾸만 집에서 돈 없다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아이고, 아빠는 걱정도 안 돼? 이 씨에게 뾰족한 수가 있을 리도 없었고,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씨는 사위의 사업에까지 신경 쓸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쩌지? 지금 끊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있어서 말이야. 지금 낚시 중이라고? 그래, 아빠는 인생을 즐기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딸의 목소리가 어쩐지 씁쓸하게 느껴졌다면 착각일는지. 이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 딸과 사위에 관해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니 잘 헤쳐나가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착각인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이 이 씨에게 전화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어쩐 일인지 사위도 가끔씩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이 입원을 해도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말이죠.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있지? 애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나이 들면 시간밖에 더 있나? 보기 좋습니다. 그래? 사위는 실없이 안부를 묻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번을 더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명절에 말도 없이 딸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안 오겠거니 하는 생각에 혼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죠. 어쩐 일이야? 바쁜 거 아니었어? 그러자 양손에 쇼핑백을 든 사위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 장인어른 뵈러는 와야죠. 이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꼭 몇 년 전에 보았던 사위의 모습 같았죠. 먹을 게 없는데 어쩌나.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이 씨는 초라하게 먹던 그릇을 대충 옆으로 치우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조금 있다가 나가서 하죠. 제가 대접할게요. 갑자기 깍듯해진 사위의 태도에 어리둥절해 있자 사위가 소파 앞으로 이 씨를 이끌며 말했습니다.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실은이라는 말을 들으니 어쩐지 그 용건이 짐작이 갔습니다. 본론을 꺼내기도 전인데 이 씨에게 전혀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실 지금 사업이 다 엎어졌어요. 엎어지다니? 이게 말씀드리자면 좀 복잡한데요. 관련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저희 사업이 피해가 있어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살려볼 수는 없어? 그러려고 몇 달 발바닥에 땀나게 돌아다녀 봤는데요. 저희랑 비슷한 사업체들도 다 접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는 사위. 그리고 그 옆에서 울먹거리는 딸. 이 씨는 갑갑한 마음에 티셔츠 목덜미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뭐야?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사위가 이때다 싶었는지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하던지 다른 사업을 구상해 보던지 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나가는 돈이 상상 이상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며? 많이 벌긴요.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했잖아. 그러자 사위의 눈이 커지고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크음하며 목을 가다듬고는 다시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일이죠. 이제 그럴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장인어른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염치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또다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어이도 없었습니다. 이 씨가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 숙였던 고개를 슬쩍 들어올리는 사위. 두 쌍의 눈이 마주치자 사위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도와? 도울 만큼 도왔잖아. 많이는 안 바라고요. 전에 도와주셨던 만큼만. 저도 염치 없는 부탁인 것을 아는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도와줬던 만큼이라면 다달이 200만 원을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그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그건 힘들겠다. 하지만 이 씨도 예전의 이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 해준 것만으로도 이 씨는 부모의 의무를 넘어서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씨도 노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무작정 자식에게 퍼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사위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재산도 좀 있으시고 연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부담되는 일은 아닐 텐데요. 이 씨는 그 말에 기가 차서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허참하는 소리가 한참 들렸습니다. 연금? 지금 내 연금을 내놓으라는 말이야? 넉넉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넉넉히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노후 걱정이 덜한 이유가 애초에 사치를 안 해서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맞지만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을 했기에 연금이 남들보다는 많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위가 연금 타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금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힘들 때 잠시만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부탁인지 협박인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지율이 제대로 키우면서 살죠. 이 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일인지 기가 찼습니다. 아빠, 태훈 씨도 자존심 버리고 이렇게 찾아온 거니까 좀 봐줘. 딸도 사위와 똑같았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려우면 왜 그런 사치를 부리고 다닌 거야? 사업을 하다 보면 체면이 중요하니까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데 장인한테 또 손을 벌려? 그 소리에 사위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죠. 더는 못 도와줘. 나중에 너희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너희도 알아서 살 길 찾아봐. 사위가 이 씨의 말에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하시네요. 그러면 저희도 더는 장인어른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협박 섞인 발언을 하는 사위를 이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는 찾아왔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 말에 딸 가족은 크게 섭섭함을 표하며 돌아갔습니다. 밥 먹다 괜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허망하기도 했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대로 딸내가 안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사위는 또다시 전화를 해서 이 씨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갚을게. 못 지킬 약속이면 애초에 하지를 말어. 이미 여러 번 속은 전적이 있기에 이 씨는 이번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외면하실 거예요? 그래도 저 장인어른한테 남들보다 더 잘했어요. 아시죠?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잘한 걸로 따지자면 이 씨도 할 말이 많았지만 구차하게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연금 몇 달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장인어른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은 맞았습니다. 몇 달 도와준다고 이 씨가 휘청거릴 일은 없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위는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게
이 씨가 도와주지 않는 탓인 양 말하고 있었죠. 부모가 자식봉이야? 둘이 벌어서 대출금도 못 낼 지경이면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 그것도 안 되면 월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부모 연금을 받아먹을 생각을 해?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죠. 그것도 못 도와주세요. 허참. 지금 타고 있는 차. 그거 누구 거야? 그거 이참에 돌려줘. 그리고 빌렸던 돈도 다 돌려주고. 그래야 그동안 도움받았단 걸 깨달을 거야?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잖아.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협박하는 거잖아. 이왕 못 보게 되는 거, 내 것은 돌려받자. 그러자 사위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처럼 들린다.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내 것 다 돌려받아야겠다. 장인어른, 이달 안으로 다 돌려줘. 이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위에게 이체해줬던 내역을 은행 앱에 들어가서 일일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위에게 전송을 했죠. 답장은 없지만 크게 놀랐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키는 내일 당장 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차를 돌려달라니. 자세한 건 정서방한테 듣고. 내 것 다 돌려줘. 아빠,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그래? 물에서 건져주지는 못할 망정 더 빠뜨리고 있어? 이제는 부모 도움 바라지 말고 스스로 나올 생각을 해라. 이 씨는 딸의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었죠. 이 씨는 그날 이후로 매일 메시지로 닥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딸이 차를 몰고 와서 키를 넘겨주었습니다. 돈은 천천히 줄게. 우리 이사 갈 거니까. 한 달쯤 뒤에 딸은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며 이 씨에게 빌렸던 돈은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서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아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딸이 없는 인생을 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봉으로 생각하는 자식을 곁에 둔다면 말년이 비참해질 듯 했습니다. 그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딸도 부모의 도움이 없어야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모 자식도 결국 남남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이 씨는 딸과 연락을 끊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하고 소소하게 일도 하며 말이죠. 앞으로 20년은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이니만큼 운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만족했습니다. 비록 자식의 자리는 빈자리가 생겼어도 말이죠. 엄마, 생일인데 오늘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선물 보낼게. 이게 뭐지? 요즘 내가 돈이 쿵해서 이것밖에 못 주네. 미안, 내 사정 알지? 이걸로 케이크 사 먹어. 아니, 이게 생일 선물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윤정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윤 씨는 쓰지도 못할 모바일 쿠폰을 확인하고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 선물이라고 준 딸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어디서 받은 걸 주었거나
생일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부랴부랴 챙긴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 생일에 엄마 생각했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그렇지만 윤 씨의 딸이 자신의 시모의 생일엔 무엇을 주었는지 알게 된 이상 그렇게 생각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로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정부모를 업신여기고 시부모만 챙기는 걸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부모에게서는 온갖 도움을 받아가며 정작 효도는 시부모에게 하는 딸. 요즘엔 딸 가진 게 아들 가진 것보다 나은 시대라고 했는데 왜 윤 씨 가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딸에게 윤 씨도 더 이상 마음 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2살 터울이며 둘 다 일찍이 독립해서 따로 살았고 이제는 각기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딸 가진 엄마가 을에 그렇듯 아들보다는 딸과 좀 더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무뚝뚝한 아들과 다르게 딸은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기 위해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기도 했고 주말엔 홀로 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보다 딸이 낫다는 말을 실감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과 왕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딸과 친밀했습니다. 특히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더 그랬죠. 나는 엄마 없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엄마가 부산에 산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못 도와줬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가까이 살면 좋지. 그렇지? 내 친구는 친정엄마 대신 시엄마가 몸조리 해준다는데. 불편해서 어떡해? 딸은 몸서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딸이 손녀딸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약 2달간 윤 씨가 왔다 갔다 하며 몸조리를 도왔습니다. 딸도 출산 전부터 부탁하기도 했고 윤 씨도 자신이 친정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 씨와 딸의 집은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매일 오갈 만큼 가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힘들었습니다. 남 몸조리를 해준 적도 없었고 윤 씨도 아이를 낳은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방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딸과 하루 종일 딱붙어 수발을 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역국 말고 다른 건 없어? 미역국 먹어야 피가 맑아진대잖아. 그래도 지겨워.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 뭐 해줄까? 글쎄, 잡채 같은 것도 먹고 싶고. 알았어. 이따가 장 봐와서 해줄게. 역시 엄마가 최고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 딸이 아이를 낳은 것이 장했고 손주를 보며 딸도 돌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딸도 윤 씨에게 고마워한다고 생각했죠. 엄마, 내일 시어머니 오신다고 그러는데 청소 좀 해줄 수 있어? 찌릿하고 느껴지는 통증에 오른 손목을 돌리고 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사돈이 오신다고. 언제? 내일 오전에 갑자기 오시겠다고 그러네. 근데 집이 어수선해서 알잖아. 우리 어머님 성격. 지저분하면 또 한 소리 하실 거야. 사실 집이 지저분하다기보다 아이 있는 집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기용품이 많고 늘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하니까 조금 번잡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딸의 말을 듣고 거실과 주방 등을 대충 청소했습니다. 말이 대충이지 그래도 2시간은 좋게 흘렀죠. 그런데 딸은 그것도 부족했는지 더한 걸 요구했죠. 엄마,
진짜 미안한데 베란다 창틀 좀 닦아주면 안 될까? 어머님이 저런데도 보시거든. 지난번에도 뭐라고 하셨어? 창틀까지 닦으라고? 윤 씨는 자신도 모르게 어처구니 없는 말투로 대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땀이 송글송글 맺히려고 하는데 창틀까지 닦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까맣게 되었죠. 딸은 잔뜩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부탁했습니다. 내가 하다가 손목 나가면 어떡해. 몸조리 잘못하면 평생 간다며. 하지만 윤 씨는 이미 손목 보호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아이를 돌보고 딸의 수발을 들다 보니 손목이 가장 아팠죠. 엄마도 손목 안 좋은데 미안. 딸의 사과에 윤 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딸을 시킬 마음은 들지 않아서 직접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딸이 시모에게 책 잡히는 것보다는 자신이 30분 더 고생하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몸조리는 2달 해주고 끝이 났지만 그렇다고 친정엄마 노릇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따가 하영이 봐주러 올 거지? 3시까지 가면 된다고 그랬지? 응. 근데 올 때 뭐 좀 사다 줄 수 있어. 뭘? 마트 들려야 해. 마트는 아니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려야 하는데? 사거리에 있는 거 알지? 아, 어떻게 사면 되는데? 윤 씨는 딸의 부탁에 난감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내가 받은 쿠폰이 있거든. 그걸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살 수 있는데 그거 보내줄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기계에다가 쿠폰 찍기만 하면 돼. 말이 쉽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윤 씨는 본래 기계를 잘 다루지 못했고 특히나 가게에서 기계로 결제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도 혼란스럽고 뒤에 줄이라도 서 있으면 마음만 급해져서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였습니다. 지난번에 햄버거 사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거 몰라? 그건 딸도 알 것이었습니다. 윤 씨의 집 앞에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햄버거지만 그날따라 먹고 싶어져 들어갔다가 얼굴만 빨개져 돌아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지 않고 기계로만 주문을 해야 했는데 뒤에 줄 서 있던 사람이 한숨을 크게 쉬는 바람에 주문을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 나왔죠. 그런 것도 늘 해버릇해야 하는 거잖아. 이참에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해봐. 딸은 그런 윤 씨에게 핀잔하듯 말했습니다. 차라리 마트에서 장을 봐오라면 보겠는데 참 어려운 주문이었죠. 역시나 윤 씨는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한가하면 직원에게라도 물어볼 텐데 손님이 북적거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다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온 모양이었죠. 거기 그 버튼 누르세요.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이 기다리기 답답했는지 윤 씨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윤 씨는 민망한 표정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그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하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카드 갖다 대시면 돼요. 그 카드가 아니라 쿠폰인데. 윤 씨가 휴대폰을 내밀며 보여주었습니다. 뒤쪽을 보자 적어도 5명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는데 도움을 받아도 좀처럼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쿠폰 되는 거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딸이 이걸로 결제하면 된다고 했는데. 따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당장 딸에게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윤 씨가 10분은 넘게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사야겠네. 또다시 햄버거 가게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얼굴이 후끈거렸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에게도 미안했죠. 에어컨이 강하게 켜져 있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등줄기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황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았죠. 결국 빈손으로 딸의 집에 가자 딸이 그런 윤 씨를 보고 타박했습니다. 아이 진짜? 그거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안 사오면 어떡해? 나가는 길에 네가 사지 그랬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그렇다고 빈손으로 와. 그 쿠폰으로 결제가 안 된다잖아. 안 될 리가 있어? 지난주에 받은 건데. 직원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직원도 다 바빠서 기계로 하라는데 어떡해? 엄마 그래가지고 나중에 밥 한 끼도 못 사 먹는 거 아니야? 요새 다 키오스크로 하는데 엄마만 못해서 어떡해? 아이스크림은 둘째치고 윤 씨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딸이 짜증 섞인 잔소리를 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번거롭게 됐다면서 말이죠. 네 부탁 아니면 그런 곳에 갈 일도 없어. 윤 씨가 이용하는 가게라고 해봤자 마트나 집 근처 식당인데 기계 같은 거 사용 못해도 잘만 살았습니다. 햄버거 사건만은 예외였고 말이죠. 딸은 끝까지 투덜거리며 외출을 했고 윤 씨는 주인 없는 집에서 저녁까지 손녀딸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쯤 되어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늦게 와? 오늘 늦는데. 밥은 먹었어? 아니, 집에 가서 먹어야지. 잠깐만 앉아봐. 엄마. 딸이 집에 가려던 윤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긴밀한 말을 하려는지 목소리를 죽이며 마주 앉았죠. 왜? 무슨 일인데? 그 있잖아. 한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 300만 원? 우리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랬던 거 말했지? 근데 김서방이 여윳돈을 주식에 좀 넣어서 300 정도가 부족하네.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300만 원이 없어서 빌린다는 게 민망한지 딸은 크마며 괜스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김서방한테 주식에 있는 돈 빼라고 했더니 다음 달에 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니까 다음 달에 돌려줄게. 엄마.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을 빌려서 다음 달에 주겠다는데 야박하게 거절하기도 애매모호했습니다. 윤 씨라고 돈을 쌓아두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 300만 원이면 윤 씨에게도 나름대로 큰 돈이었습니다. 잠시 윤 씨가 고민하는 기색을 보였더니 딸이 가벼운 말투로 다시금 재촉했습니다. 에이, 내가 300만 원 못 줄까 봐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달에 꼭 줄게. 그 말에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통장으로 보내줘.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그런데 딸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내주길 바랐습니다. 모바일 뱅킹 하면 되잖아. 못해? 미심쩍게 쳐다보는 딸에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날 바로 딸에게 3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딸은 엄마 덕에 한시름 났다며 기뻐했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3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줄게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듣고는 윤 씨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망설였던 것이었습니다. 급할 때는 이자도 톡톡히 쳐서 갚을 마음이 있지만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괜히 아까웠습니다. 그게 사람 심리였습니다. 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금전거래라면 지긋지긋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생전에 빚을 지는 바람에 젊어서 10수년을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는지 딸에게서 3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역시나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돈 거래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에게 빚쟁이처럼 쫓아가 돈을 닥달할 수도 없기에 생각날 때 가끔 묻고는 최근 들어서는 돈에 관해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300만 원 때문에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까 봐서였죠. 그런데 그렇게 반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은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뭐? 2천만 원? 아니, 김서방이 말이야. 김서방이 왜? 주식에서 돈을 날렸대. 뭐? 근데 대출을 받았나 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딸이 속상한 듯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등바등 벌면 뭐해?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나 정말 못 살아. 엄마,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야? 투자는 그것보다 많이 했어. 윤 씨가 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빚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윤 씨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걱정됐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딸의 말처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 정도야 눈 딱 감고 없는 셈 칠 수 있었지만 2천만 원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특히나 윤 씨처럼 새로운 수입이 적은 60대라면 말이죠. 열심히 살아서 그럭저럭 노후에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큰 돈이 줄줄이 샌다면 그것조차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말이죠. 그래서 딸의 부탁을 선뜻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도 안 갚는 딸이 2천만 원이라고 쉽게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줄까봐 그래. 지난번에 빌린 것도 같이 갚을게. 역시나 딸이 잊고 있었던 건 아닌 듯 했습니다. 그저 친정엄마 돈은 급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수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더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런 윤 씨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죠. 부모라면 자식이 괴로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데. 엄마는 어쩜 나한테 이렇게 야박해? 그동안 딸에게 해줬던 수많은 일들은 이미 없던 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졸지에 야박하고 매정한 부모가 되어버린 윤 씨는 그 이후로도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마음 편한 부모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뒤에 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로 딸은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던 딸이 단단히 마음이 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윤 씨가 2천만 원을 덜컥 빌려줄 여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생일에 마저 연락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가은이 맞나요? 가은이? 아니, 저희도 못 가는데 어쩌죠? 바쁜데 뭘 와? 그래도 생신이신데.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친구분이라도 만나서 식사하세요. 그래. 고맙다. 윤 씨는 아들과의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휴대폰이 울리며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찾아오지 못한다고 아들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함을 뒤져도 딸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엄마, 생일인데 오늘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선물 보낼게. 그러면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뭐지?
메시지 함을 보자 지난번과 비슷한 쿠폰 같은 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빵집에서 파는 케이크 쿠폰이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말없이 메시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생일 선물이라고 보낸 게 맞나 싶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지난번에도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알면서 이런 걸 보낼 수가 있나 생각되었습니다. 조금 황당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휴대폰 쿠폰으로 보낸 딸. 그것도 전화 한 통 없이 메시지만 떡하니 온 것이 참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넘기기 전에 연락이 와서 고맙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큰 선물을 바라거나 돈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선물은 없어도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죠. 선물을 보냈으니 그러면 윤 씨가 딸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딸이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요즘 내가 돈이 쿵해서 이것밖에 못 주네. 미안. 그 메시지를 보니 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이게 어딘가 싶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딸의 메시지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선물 투정을 할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역시나 쿠폰은 사용하지 못하고 휴대폰 안에서 캐캐 묵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딸에게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해결됐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윤 씨의 머릿속은 어지러웠지만 2천만 원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선뜻 주지는 못하고 고민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부탁 좀 해도 될까? 무슨 부탁? 돈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택배 주문한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지금 집 문 앞에 있대. 그거 집 안에다가 넣어놔야 하는데 될까? 오전 10시였는데 사위도 딸도 회사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 밖에 두면 안 되는 거야. 혹시 음식을 주문한 건가 싶었는데 딸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택배를 받으면 집 문 앞에 아무렇지 않게 뒀던 딸인데 그날따라 좀 이상했죠. 그거 좀 중요한 택배라서. 주문할 때 문 앞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두고 가버렸대. 뭐길래 그래? 아, 그런 게 있어. 누구 줄 건데. 딸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초조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장 부탁할 사람이 엄마밖에 안 떠올랐다는 딸. 윤 씨는 점심에 있었던 약속을 30분 미뤘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의 집 앞에 도착을 하자 커다란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는 찌그러진 채였습니다. 무거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벼운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무슨 백화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돈 없다더니. 윤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대로 뒤돌아서려다 아차했습니다. 상자가 파손된 건 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이거 박스가 한쪽이 찌그러져 있는데 괜찮아? 그러자 딸이 경악했습니다. 뭐? 찌그러졌어? 얼만큼? 많이? 많이 찌그러졌어. 안에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다. 열어볼까? 그러자 딸이 망설였습니다. 그냥 두고 가. 윤 씨의 물음에 딸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럼 열어서 한번 봐줄 수 있어? 잠깐만. 윤 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핸드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도 여러 겹 되어 있어서 파손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가방 샀어? 아, 응. 윤 씨는 속으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윤 씨가 명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이 브랜드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고 모양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명품 핸드백이었습니다.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방을 들어보며 말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멀쩡하면 됐어. 그리고 그 핸드백 내 거 아니야. 친구 부탁받아서 택배 받아준 거야. 아, 그래? 그럼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는데 이런 비싸 보이는 가방을 살 리가 없겠지 싶었죠. 알았어. 그러면 이만 가볼게. 응, 엄마. 고마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윤 씨는 가방을 다시 원상태로 포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파손된 상자는 치우려고 들었는데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웬 카드가 들어있네? 선물할 때 메시지를 적는 카드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마 친구가 적은 것일 테니 잘 보관해야겠다 싶어서 가방 위에 올려두려는데 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고 지나치려던 윤 씨의 눈길을 잡아 끌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런데 그 밑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며느리 임가은 드림. 그리고 그 옆에 하트까지 야무지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윤 씨는 황당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 씨가 이렇게 기분이 상할 것을 예상했을 테죠. 윤 씨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2천만 원을 달라며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더니 얼마짜린지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수백은 해 보이는 가방을 생일 선물로 시모에게 주는 딸이라니. 어이가 없었고 입에선 실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정이 나아진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윤 씨의 생일 선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빵집 쿠폰, 그리고 번쩍거리는 명품백. 딸의 마음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걸 윤 씨의 손으로 들여놓게 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몰랐습니다. 윤 씨였다면 아무리 급해도 그런 부탁은 양심에 찔려서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그대로 도망치듯이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방은 잘 전해줬어? 어? 가방. 지난번에 택배. 아, 그거. 응. 친구한테 잘 전해줬지. 딸의 어색한 대꾸에 윤 씨가 물었습니다. 그때 카드 보니까 시어머니 드리는 것 같던데 아니야? 그러자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그게 말이야. 어머님 생신이라.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어? 엄마 서운해 할까봐 그랬지. 그렇다면 서운할 행동은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보아도 섭섭할 행동을 말이죠. 사정이 어렵다더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 그렇다고 어머님 생일을 대충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김서방이 산 주식도 조금 올랐고. 그러면 2천만 원은 이제 안 필요한 거야? 주면 고맙긴 한데. 딸은 전처럼 당당하게 빌려달라는 소리는 못했습니다. 참, 안 사도는 부럽다. 뭐가? 어려울 때 돈 빌려줄 의무도 없고, 딸 집 청소해주지도 않고, 몸조리도 안 해주고, 애도 안 봐줘도. 며느리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턱하니 주고 말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치? 비꼬는 듯한 윤 씨의 말에 딸도 발끈했습니다.
나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서운해 하시니까 그렇지. 엄마까지 똑같은 거 주면 거덜나라고. 네 시어머니는 쿠폰 주면 서운하고 나는 안 서운해? 그건 그냥 엄마는 내 사정 이해해 줄 줄 알았지. 엄마는 뭐든 이해해야 하고 서운해해서도 안 되니? 나도 엄마한테 서운해. 갚는다고 그래도 돈도 안 빌려줬잖아. 사정 뻔히 알면서 가방 때문에 나한테 이래? 딸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윤 씨는 허탈한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이럴 줄도 모르고 몇 날 며칠 고심하다가 결국 2천만 원을 마련해둔 자신이 미련해 보였습니다. 딸은 결코 윤 씨의 마음을 모를 것이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쿠폰 필요 없으니까 네가 쓰려면 써. 엄마도 가방 필요 없어. 거봐. 엄마 어차피 그런 가방 안 들고 다니잖아. 그리고 케이크는 내가 가서 사줄게. 기분 풀어. 딸은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했지만 윤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아니, 올 것 없어. 엄마, 이제는 너도 엄마한테 돈이든 뭐든 부탁하지 마. 엄마도 이번에 정신이 들었어. 다 소용없구나 싶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2천만 원은 빌려줄 수 없고 지난번에 빌려갔던 300만 원도 갚어. 지금 당장? 그래. 지금 당장 가방값이면 갚겠네. 아니, 엄마. 알았어. 다음 달에 줄게. 아니, 그놈의 다음 달 지겨워. 지금 갚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게 누군지 전화 끊고 잘 생각해봐라. 300만 원은 오늘 중으로 입금하고 그게 아니라면 김서방한테 전화해서 주식이라도 팔아서 달라고 할 테니까. 그러자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씨의 진심을 이제야 안 듯했습니다. 그동안 달을 위해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할 수 있었던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듯 했습니다.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랑을 붙들고 있었던 자신이 바보였죠. 윤 씨가 전화를 끊고 그날 오후에 딸에게서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마음은 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그 돈을 받고는 충동적으로 금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금팔찌를 하나 골랐습니다. 생전 액세서리라고는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예쁘게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요? 윤 씨는 손목보호대를 벗고 금팔찌를 차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자취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퍼부을 돈으로 스스로에게 쓰면 명품백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딸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돈은 필요 없으니 서로 기분 상상한 것 있다면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그런 딸의 마음을 의심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부모에게서 얻어낼 것들을 포기하기 싫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말이죠. 아이도 맡겨야 하고 반찬도 얻어먹어야 하고 어려울 때 의지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을 테니 불편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더 이상 호구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애 맡기려고 연락한 거라면 네 시부모한테 맡겨라. 그래서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옹졸하다고 비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챙긴 대가가 그런 쿠폰 같은 취급이라면 이제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더는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윤 씨를 원망하기도 했고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윤 씨의 마음을 깨달을 것이었습니다. 손녀딸이 크면 똑같은 취급을 당할 테니 말이죠. 자리가 없는데 어쩌죠? 여기 의자가 좀 적게 놓였나 봐요. 그러게요. 사돈, 서서 보셔야겠네. 오시는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입학식 끝나고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죄송해서 어쩌죠?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강정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손자 하랑에게 각별했습니다. 어려서 키워준 정이 있기에 그랬고 유일한 손주라서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입학식에서 강 씨는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었습니다. 친할머니인 강 씨의 자리는 없다며 자신의 친정 부모만 챙기는 며느리. 이제는 강 씨에게 아이를 부탁할 일이 없기에 볼일 다 봤으니 이만 사라져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눈치 없이 아이의 입학식에 찾아갔구나 싶었습니다. 누구도 반기지 않는데 말이죠. 비참하게 서 있다 오니 강 씨도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자식과 손자밖에 없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손자를 강 씨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이 뭐길래 그렇게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며 희생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더 이상 자식을 자식으로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손자도 마찬가지였죠. 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강 씨의 유일한 손주였죠. 어머님, 하랑이 왔어요? 아까 와서 밥 먹고 놀고 있어. 하랑이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랑이가 오늘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대요. 무릎 좀 봐주세요. 씻고 밴드도 좀 붙여주시고요. 그래, 알았어. 한번 볼게. 네. 저는 7시쯤 도착해요. 알았어. 천천히 와. 강 씨는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주 하랑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아주 아기 때는 거의 전담하여 양육을 해주었고 조금 커서는 어린이집에 가게 되어 오후 시간 동안에만 봐주었습니다. 그래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손주는 부모보다도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었죠.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그래. 이만 가볼게. 네. 내일 하랑이 소풍 갔다 와서 조금 일찍 하원한대요. 어머님도 일찍 와주세요. 강 씨는 며느리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걷자 강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고고. 애가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삭신이 쑤셔 잠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서너 걸음 앞에는 TV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걸음 옆에는 부엌이 있었고 매트리스를 깔아두니 가득 차는 작은 방 하나가 강 씨의 집의 전부였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당시 1.5룸이라고 했지만 그냥 원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도 문이 없고 가벽만 하나 세워진 공간이었으니 말이죠. 강 씨의 집은 원래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난 이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얻어준 월세방이었는데 4년 정도 거주하고 있었죠. 강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아들집 근처로 불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안 오셔도 돼요. 내일은 왜? 무슨 일 있니? 다음 날도 똑같이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며느리가 먼저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려던 강 씨를 붙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내일이라면 강 씨가 꼭 와야 하는 날이었죠. 내일 하랑이 생일이잖아. 네. 내일은 하랑이 아빠 회사 쉬고요. 저도 외근이라서 일찍 퇴근해요. 저희가 하랑이 데리러 갈 거예요. 하랑이 생일인데 선물 사줘야지. 그래서 강 씨는 당연히 아들네 집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선물은 다음날 주셔요. 하랑이 데리고 오후에 잠깐 수족관이라도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 아니면 선물 사주실 돈 주시면 제가 내일 대신 살게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강 씨는 좀 서운했습니다. 손주가 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생일에도 강 씨가 함께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손이 많이 가니 자연스레 아들 부부가 강 씨를 찾았었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커서 의사소통이 되고 통제가 되니까 강 씨의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일에 돈만 달라는 듯한 말에 조금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물 사서 모레 올게.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강 씨는 종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늘 그러긴 했지만 오늘따라 어쩐지 아들네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부쩍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땐 늘 강 씨는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아들네도 자기 가족끼리 오붓하게 있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강 씨는 곁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근처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하나 보고 올라왔기에 손주를 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면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다면 마당에 풀이라도 뽑거나 텃밭을 가꾸며 바쁘게 지냈을 텐데 이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러다 손주가 6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원룸 계약이 만기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하랑이도 어느 정도 컸고요. 손갈 게 없으니까 어머니도 내려가 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 이제는 안 봐줘도 되는 거야? 네. 아무래도 방세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생활비도 그렇고. 저희가 어떻게든 케어해 볼게요. 월세와 함께 한 달에 60만 원씩 아들이 주고 있었는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돈 벌려고 맞벌이를 하는데 그걸 다 강 씨에게 주고 있다며 말이죠. 하지만 강 씨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건 싫다며 방을 따로 구해준 것도 아들네였습니다. 그리고 애를 봐주며 한 달에 60만 원밖에 받지 않는 건 강 씨도 아들네 경제 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말이죠. 아무리 혼자라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했는데 60만 원이면 늘 모자랐습니다. 그런데도 강 씨는 한 번도 돈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순수하게 아들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수락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쓰임이 다해 돌아가라고 하니 별 수가 없었습니다. 버티고 있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도 그맘때쯤엔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보름 만에 짐을 정리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랑이 잘 있어? 네. 잘 지내요. 별일은 없지?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요. 야근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 장모님이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요. 사돈이? 강 씨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애초에 강 씨가 원룸에서 살며 손주를 봐줬던 이유가 사돈이 멀리서 살아서였습니다. 바깥 사돈만만 두고 안 사돈이 혼자서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혼자인 강 씨가 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사를 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이제는 자식 곁에서 살고 싶으시다고 오셨어요. 그 타이밍이 참 공교로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강 씨가 내려오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씁쓸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좀 키우기 수월해지니 손주 재롱은 사돈네가 보며 사는 것 같았죠. 알았어. 나중에 하랑이랑 통화 좀 한번 시켜줘. 네. 알겠어요. 하지만 강 씨는 좀처럼 손주와 통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강 씨가 먼저 전화를 할 때면 사돈네와 함께 있어서 통화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애가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손주와 단절되어 버린 기분이었죠.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동안 명절에 한 번씩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1년에 단 2번. 강 씨가 자식과 손주를 볼 수 있는 날이었죠. 아주 자주 보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그래도 동네 사람들도 있고 친구도 있어서 외롭진 않았지만 자식과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주말에 한번 올라갈까 하는데 하랑이도 볼 겸. 아, 주말에요? 하랑이 주말에 수영도 가고 축구 아카데미도 다녀서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정이 많네요. 아, 그렇게나 많이 다녀? 네. 그래서 주말에 오셔도 잠깐밖에 못 보실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연휴 때 한번 가던지 할게. 네, 미리 꼭 말씀해 주세요. 특히나 손주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애틋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주는 할머니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하랑아, 잘 지냈어? 강 씨의 질문에 손자는 고개만 한번 까딱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엄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원래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긴 하지만 강 씨가 키울 때는 엄마보다도 강 씨를 따랐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안 보다 보니 그새 낯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추석에 내려온 손자는 예전처럼 강 씨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랑이 얼마 안 있으면 학교 가겠네? 그러자 손자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꾸만 강 씨가 말을 거는 게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잡았던 손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친할머니는 생각도 나지 않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알싸해졌습니다. 입학식이 언제지? 3월 초에 있어요. 아, 오시게요? 그 말투가 참 꺼림칙해서 당연히 가려고 했던 강 씨가 대답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할머니까지 오진 않을걸요? 옛날에는 온 식구가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요즘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부모만 참석하나? 꼭 그런 건 아니라도
오고 싶으면 오세요. 오지 말라고 하기엔 마음에 걸렸는지 아들이 입학식에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갈게. 멀어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 내외는 일찍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 막하기기 전에 가야 한다며 7시 반에 아침밥도 먹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하랑아, 잘 지내고 있어. 네, 강 씨는 손자의 주머니에 5만 원짜리 2장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손자는 감사합니다 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손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나 보겠구나 생각하니 먹먹한 기분이 들었죠. 어째서인지 자식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이 들고는 했습니다. 손주가 둘, 셋 더 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라 더 그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이 이틀 앞둔 어느 날 손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핸드폰 샀다고? 네, 할머니가 사줬어요. 이제 학교 가니까. 외할머니가 휴대폰을 사주었다며 강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좋겠네. 우리 하랑이. 할머니한테도 전화 자주 해줘. 할머니, 나 학교 입학할 때 와요. 응? 입학식에? 네. 와서 구경하면 좋은데. 아이고, 그럴까? 사실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갈까 생각했던 적도 잠시 있었지만 입학식도 금방 끝난다고 하고 또 가족끼리 오붓하게 있고 싶을 테니 괜히 가서 아들네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죠. 그런데 손자가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내 자식 같은 손자가 처음으로 학교를 간다는데 강 씨도 직접 그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조부모는 잘 오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남들이 강 씨를 보고 유별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강 씨는 단 한 번밖에 없을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쩍 자란 손자도 보고 싶었고 책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도 보고 싶었죠. 그러면 너무나 뿌듯할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키워낸 게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자랑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하랑이 입학식에 가려고. 아, 어머니도 오시겠다고요? 너무 멀잖아요.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손님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강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입학식이 어차피 오전에 있잖아. 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내려올까 해. 일단은 알겠어요. 그래. 학교 어딘지 시간이랑 좀 문자로 보내줄래?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잠시 뒤에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입학식 시작 시간이 9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출발해서 하룻밤 자거나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당장 가서 거기서 자는 것은 강 씨나 아들네나 서로 불편할 듯해서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첫 차를 타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시내에 나가서 손자를 줄 책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아들이 이미 사주었겠지만 그래도 강 씨도 직접 사주고 싶었습니다. 더러워지면 바꿔 매면 되니까 쓸데없는 선물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16만 원이요? 네, 아이고, 요즘 책가방 엄청 비싸네요. 이거는 20만 원짜리예요. 요즘에는 다 이 가격대예요.
한 호 6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브랜드가 적혀 있는 가방은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원래 사려던 가방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가방을 골랐습니다. 이거 20만 원짜리로 주세요. 손자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강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다음 날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강 씨는 이른 새벽에 버스를 탔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학교 앞으로 가자 입학식이 시작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교문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 씨는 꽃다발도 하나 샀습니다. 역시나 가장 크고 비싼 것으로 말이죠. 강 씨의 양손이 무거웠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 입학식이 진행되는 강당으로 찾아가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고 아이들이 있으니 강당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강 씨는 두리번거리며 손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손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을 지나쳐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오는 분위기라더니 많기만 하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할 것 없이 참석한 어른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윽고 입학식을 시작할 테니 모두 착석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주히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임시로 놔둔 의자가 부족한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강 씨가 손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랑아, 손자가 뒤돌아보자 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자도 강 씨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강 씨는 가까운 곳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성준아, 아,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강 씨가 온다는 사실을 아들이 말을 안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옆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부인,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 숙이며 인사하는 사람은 박가사돈이었습니다. 하긴 강 씨도 멀리서 왔는데 이제 가까이 사는 사돈네가 올 걸 예상 못한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하긴 했습니다. 조부모는 잘 오지 않는다며 강 씨가 오는 걸 꺼리는 기색이었는데 이렇게 사돈네가 버젓이 와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묘했죠. 사돈네는 강 씨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손주 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이제 입학식을 진행하겠다며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죠. 강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앉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미리 와 있었던 것인지 아들 내외와 사돈 내외는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씨가 앉지 못하고 있자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지 엉덩이를 들썩거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 앉혔습니다. 자기가 하랑이 아빠인데 여기에 앉아 있어야지. 하랑이가 뒤돌아볼 텐데. 그러자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가 없는데 어쩌죠? 여기 의자가 좀 적게 놓였나 봐요. 뒤에는 강 씨처럼 앉지 못해서 서 있는 사람들도 몇 보였습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식구들이 다 같이 오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오시는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입학식 끝나고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강 씨가 별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꼭 이만 가달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 그래? 네, 죄송해서 어쩌죠?
멀리서 오셨는데. 시작한다. 안사돈은 며느리를 툭툭 치며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학식은 시작되었습니다. 강 씨는 책가방과 꽃을 들고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네는 강 씨에게 관심도 없어 보였고 아들 내외도 이내 손주에게 정신이 팔려 강 씨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서 있는 강 씨 때문에 안 보인다며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아들이 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서 보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날에 오시면 식사 대접할게요. 그 말은 이만 가달라는 말 같았습니다. 이거 하랑이 선물 좀 전해줘. 가실 거예요? 이 뒤에서 좀 보다가 갈게. 강 씨는 맨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당 뒤쪽 벽에 붙어서서 멀리 보이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서 있는 사람은 강 씨뿐인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어쩐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돌아다녔더니 다리는 욱신거렸고 내내 선물을 들고 있던 팔은 아직도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더욱 무거운 돌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아들네와 사돈네. 강 씨는 혼자만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강 씨는 한참을 그렇게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빈말로라도 같이 식사하러 가자는 소리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먼저 간다는 강 씨의 말에 안타까워하는 듯 했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바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 씨는 서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멀리서 올라온 부모를 앉아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점심 한 끼도 안 먹고 돌려보내나 싶었습니다. 입학식을 보러 온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앉아서 보시란 말도 하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사돈. 밥 한 끼도 같이 못 먹고 내려가야만 하는 강 씨. 문득 자신의 처지가 무척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챙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들을 보니 무언가 체념하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봐주지 않는 부모는 부모 대접도 못 받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헌신했는데 말이죠. 강 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아들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다시 터미널로 향해야 했습니다. 택시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양손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할 쯤 되자 강 씨도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강 씨가 아들네 가족에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 듯 했습니다. 손자에게도 말이죠. 강 씨도 그 가족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네는 독립된 한 가정이었고 자식이 결혼했으면 부모도 자식에게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극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죠. 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오매불망 기다리지는 않았죠.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2달쯤 뒤에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학식 이후로 처음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랑이가 친할머니 찾더라고요. 그런 것 치고는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왜 전화했어? 다른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제가 제주도로 출장을 다녀와야 하거든요. 어머님이 며칠 하랑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학교 끝나고 저희 엄마가 봐주셨는데 요즘 편찮으셔서요. 그래서 아이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랑이 아빠한테 보라고 하면 되잖냐? 하랑이 아빠도 회사 때문에 늦고요. 며칠 동안 애 밥 챙기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쩌냐? 나도 바빠서. 어머님이요? 그래. 다음 주에 약속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렇게 멀리 가기도 힘들고. 아, 그러세요? 거절당할 줄 몰랐다는 듯이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라. 며느리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강 씨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부탁하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서운하다고 얘기했는지 얼마 뒤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랑이 못 봐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어머니가 뭐가 바쁘시다고요. 그냥 겸사겸사 올라오셔서 하랑이도 보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나이 들면 약속도 없는 줄 아니? 하랑이 며칠 봐주자고 거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야? 아, 혹시 입학식 때 그때 서운하셔서 그러세요? 그날 이후로 전화도 없으시고.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전화가 없던 건 너희도 마찬가지였잖아. 나도 이제 손주 봐주는 일은 그만하고 내 인생이나 살련다. 아니, 하랑이잖아요. 그렇게 예뻐하셨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사랑하려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일 하면서 괜한 고생했던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랑이가 서운해하겠어요. 너희는 서운할 수 있고 하랑이도 서운할 수 있고. 근데 나는 서운하면 안 되니? 참, 도와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는 너도 너다. 그러면 나는 얼른 달려가서 아이 봐줘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급한 사정이 있든 없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 사돈네한테 부탁하던지. 장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건 너희 사정이니까. 앞으로는 나도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하랑이 키워준 것만으로도 평생 해줄 일 다 해줬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때는 돈도 드렸잖아요. 돈? 기가 찼습니다. 꼭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애를 맡긴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랑이 키워준 돈 제대로 달라고 안 해. 더럽고 치사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너희한테 어떤 도움도 줄 생각이 없어. 하랑이 일이라도요? 그래, 앞으로 졸업을 하던지 중학교를 가던지 대학에 입학해도 용돈 같은 것도 바라지 말어라. 하나밖에 없는 손주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하세요? 안 보고 사시게요? 이제 나는 자식이나 손주보다도 내가 우선이야. 안 보고 살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대가가 아들 내외의 괄시라면 차라리 손주를 안 보고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기분을 매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면 소중했던 손주도 미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씨는 명절에도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식 없이 지내는 명절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아들네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자식 뭐 대수냐 생각하면 스스로를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스스로를 청승맞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손자도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